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LGI 연구원의 이화영 상무입니다. 생성형 AI 관련해서 붐이다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 적용해서 프랙티컬한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챗GPT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도 있으시지만 저희가 많이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면 도입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작년에 생성형 AI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암기한 내용에 대해서 잘 답변하는 게 처음에 챗GPT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게 조금 더 진화해서 검색이랑 붙여서 검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RAG, 그러니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홀루시네이션이 많이 줄어들고 이걸 잘 쓰면 실제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도입을 시작했던 게 작년에 하반기에 큰 트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도입을 해보면 일반인들 수준에서 보기에는 그럴듯한 답변을 되게 잘 만들어내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부족한 답변을 많이 만들어내는 경우를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사례를 한 가지 좀 소개시켜 드리면 LG 디스플레이랑 AI 연구원이 작년에 이런 일을 해봤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OLED TV나 LCD나 전장용 부품 디스플레이들을 개발을 하면서 어떤 공장에서 생산을 하려고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신뢰성 문제도 발생하고 양산의 문제도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있네. 이거의 원인은 이거일 것 같네.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이거고 그 대책을 실험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문서로 정리되어 있고 그게 지난 20년 동안 디스플레이의 모든 제품에 대한 지식들이 거기 안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챗GPT를 가지고 한번 붙여가지고 RAG 방식으로 그 엔지니어가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그 사례 안에서 해결했던 내용들을 가져와서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장의 필드 엔지니어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려고 도전을 했는데 답변을 잘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내에 있는 공정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했던 답변의 내용들이 단어의 나열이겠지만 하지만 사실은 거기는 전문가 엔지니어들의 지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학습해 본 적이 없는 챗GPT가 그걸 풀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만든 엑사원을 가지고 디스플레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전문 문헌들을 이해하게 만들고 거기에 정확한 답변들을 잘 생성을 해내게 인스트럭션 튜닝, 파인 튜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쓸만한 수준의 답변을 만들어내서 지금 필드 그 디스플레이 공장 내에 적용이 돼 있는데 올레드 개발자가 지금 예를 들면 상단 화면에 무슨 크랙이 생기고 흑점이나 백점이 생겼다고 했을 때 질의를 하면 이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성해봐라고 하면 과거의 문헌을 검색하고 그 문헌 중에 해결책과 대책 중에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만 선별해서 내용을 생성을 하게 돼서 그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가 바로바로 인투이션을 얻고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지금 적용해 볼 만한 것으로 범위를 좁힌 다음에 실험을 하면 제품 개발 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존에 있는 그냥 기술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현장에 있는 전문가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생성형 AI가 실제로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생성형 AI 뒤에 큰 6가지 트렌드를 하나씩 보면서 그 중에서 어떻게 해야 앞으로 실질적인 사업적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커스터마이제이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모델 커스터마이제이션 부분은 소프트웨어 코드 제너레이션을 제일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좀 10빌리언 언더의 작은 모델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코드 전용 생성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픈 데이터로 잘 학습을 하면 패셋 1 기준, 그러니까 한 번 코드를 생성했을 때 실행이 되는 완벽한 코드가 나올 확률이 한 25% 정도 됐습니다. 이거를 LG 계열사의 특정 회사한테 주고 그 회사의 코드를 이해하게 만드니까 그 점수가 29점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고요. 당시에 코파일럿을 적용을 해봤는데 0점이었습니다. 이게 왜 0점이냐? 당연합니다. 기업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코드 라이브러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오픈 소스 데이터에 있는 코드 라이브러리를 잘 생성하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업 내에 제품을 개발하려면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로직을 알고 있는 코드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돼야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작년 하반기에 그 모델의 사이즈를 2배 키워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배 정도, 2배 반 정도
이 확률이 올라가는 걸 확인했고 10번 생성을 하면 6번 이상 완벽한 코드가 생성되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그걸 다시 LG 기어사의 실제 코드 라이브러리를 이해하는 모델로 지금 파인 튜닝을 추가 퍼더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AI 연구원은 한 발 더 나가서 그 작년 하반기에 만든 모델에 다시 사이즈를 또 키워서 하는데 방법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연어를 잘 이해하는 모델을 먼저 만들고 그 모델에 자연어와 소프트웨어 코드를 같이 넣어서 추가 퍼더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유즈 케이스에 맞게 코드를 생성해라라는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만나보면 굉장히 소프트웨어 코드 제너레이션도 유즈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금융권을 만나면 오래된 코볼이나 포트란으로 되어 있는 코드를 현재 C++나 자바로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코볼이나 포트란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가 없습니다. 이런 기업도 계시고요. 어떤 기업에는 과거 C로 만들어진 코드인데 주석이 하나도 안 달려 있어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AI가 주석을 좀 다 달아주세요. 코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런 유즈 케이스도 있고요. 유즈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코드 생성 모델이 코드만 잘 생성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자연어를 잘 이해하고 내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떤 주석을 만들기도 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기도 하고 유즈 케이스별로 다 다른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생성형 AI가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모를 좀 보여드리면 멀티플 소스로부터 파일을 동시에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 세퍼레이트 폴더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봐라고 하면 이렇게 코드가 순식간에 생성이 됩니다. 이때 이 생성된 코드가 실행될 확률이 60%가 넘는 거죠. 그리고 위에 C++ 코드를 자바로 한번 번역해봐라고 하면 이렇게 자바 코드가 번역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알고리즘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시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트렌드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입니다. 작년에 라마2가 나올 때만 해도 2조 개의 단어를 학습한 LLM 모델이 메이저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든 기업들이 한 4조 개 정도 학습하는 트렌드가 메이저 트렌드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라마3가 나오면서 15조 개 토큰 단어로 학습한 LLM 모델이 메이저 트렌드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숫자인데요. 동일한 빅테크 IT 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해서 한국에 있는 생성형 AI 회사가 이기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마3 하나 만드는데 메타가 쓴 컴퓨팅 자원의 비용이 1억 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만큼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 만드는 데 투자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는 자원을 많이 가진 회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만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동일한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모델을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어디에서 컴퓨팅 자원이 가장 많이 드느냐라고 아키텍처 자체로 보면 뉴럴 네트워크의 맨 끝단 부분에 있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고 저 부분이 저희 굉장히 뉴럴 네트워크 안에 그 파라미터 사이즈도 많고 해서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필요로 하는데요. 저거를 인공지능의 뇌의 사이즈인 70빌리언, 200빌리언 파라미터 사이즈를 늘리면 늘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컴퓨팅 자원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큰 모델을 만들면 장점이 하나의 모델을 만들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학습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실제 서비스를 할 때 인퍼런스 하는 비용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용 서비스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연구원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 올해에 걸쳐서 미스트랄이 만든 그런 해가고 있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의 진작부터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의 모델을 만들 때 브레인을 여러 개로 쪼개서 각각 엑스퍼트를 따로따로 학습시키는 게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의 원래 개념이었다면 그걸 조금 더 바꿔서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LLM 모델들은 작은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10B 정도의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델 하나하나가 특정 영역의 일을 잘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RAG 방식의 질의응답을 Q&A를 잘하는 모델을 별도로 만들고 또 어떤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잘하는 모델을 만들고 어떤 모델은 소프트웨어 코딩을 잘하는 모델을 만든 다음에 에이전트를 하나 두고 이 에이전트는 사이즈가 큰 모델 25빌리언 70빌리언 이렇게 큰 모델을 두고 그 유저가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에이전트가 질문을 받고
그 에이전트가 유저의 의도는 이거구나, 나는 이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리즈닝을 하게 되고 추론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액션들을 정의하고 그 액션 하나하나를 실제 밑에 있는 다른 전문 LLM들을 호출해서 그 결과물을 받고, 그 결과물을 에이전트가 다시 유저한테 딜리버리하는 방식을 가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하나는 저 밑에 있는 작은 LLM 모델들을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그 SQL 문을 잘 생성하는 LLM을 하나 만들었더라도 어떤 기업이 다른 뭐 SQL 문을 쓴다고 하면 거기에 추가 튜닝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큰 모델을 만들고 그 큰 모델을 전체 튜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작은 모델을 만들고 그 작은 모델을 스페셜라이제이션 시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큰 에이전트 LLM 하나가 종합적인 추론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저의 액션이 나왔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판단하게 만드는 것만 좀 큰 모델을 쓰게 되면 전체적인 코스트가 획기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모듈러 아키텍처 코스트 세이빙 관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아키텍처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 LG 그 그룹 계열사의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혁신시키는 부분에 저런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 중에 에이전트가 유저의 어떤 질의를 받았을 때 그거를 브레이크다운해서 추론을 한 다음에 이런 액션 1, 액션 2, 액션 3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리즈닝이라고 하고 LLM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검색해온 문서에서 정확하게 답변 잘하느냐, 얼마나 정확도가 좋으냐, 이게 메이저 트렌드였다면 올해는 그 트렌드가 바뀌어서 LLM이 추론을 하고 유저의 의도에 맞게 액션을 생성한 다음에 그 액션을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AI 연구원이 작년 엑사원 2.0 발표할 때 발표드렸던 엑사원 디스커버리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LG 내에 있는 여러 계열사 중에 LG 화학과 같은 회사는 신물질을 발굴하는 것이 그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물질을 발굴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어떤 화학자나 뭐 바이오 공학자들이 이런 물질의 물성은 뭘까? 본인이 생각한 분자 구조를 그리고 그 분자 구조의 물성을 예측한다거나, 또는 이 분자와 이 분자를 합성했을 때 어떤 분자가 나올 것이냐를 생각하고 그 생각한 내용을 다시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분자 구조를 생각하는 이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LLM을 앞에 붙이고 뒤에는 분자 구조식을 넣으면 이 물성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AI 예측 모델을 하나 집어넣고 분자와 분자를 합성했을 때 어떠한 분자가 나올 것인지를 합성 예측 모델을 붙인 다음에 유저가 뭔가 인풋을 넣으면 그 인풋에 대해서 앞에 있는 LLM이 추론을 해서 지금 유저는 이런 인풋을 했구나. 그럼 이거 액션 1, 액션 2, 액션 3로 구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액션을 각각 그 추측하는, 그러니까 프리딕션하는 AI 모델을 호출한 다음에 그 결과를 LLM이 다시 유저한테 딜리버리하면 물질 발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간단하게 좀 보시면, 예를 들면 화학자라고 치겠습니다. 이 화학자가 어떤 논문을 읽어보다가 어떤 물질 구조에 대한 논문을 발견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논문을 한번 업로드를 시키면 시키는 프로세스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논문 내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분자와 어떤 분자를 합성했더니 어떤 분자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논문 내에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을 AI가 스캔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분자 정보를 다 추출합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저 그 분자 구조의 모양이 보이시고, 저 분자 구조 3개가 사실 논문 안에 M1, M2를 합쳤더니 M3라는 분자가 나온다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화학자가 이 중에서 M2를 끄집어내서 불소 분자 2개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면 M4라는 분자로 저장을 되고 생성형 AI한테 일을 시켜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프리딕션 할 수 있겠느냐, 케미컬 리액션을 프리딕션 하고 싶은데 M2 분자와 M4 분자를 합성하면 뭐가 나올 것 같니? 라고 LLM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럼 LLM이 그냥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분자 2개를 합치라는 거네. 근데 M2 분자는 DB에 검색해 봤더니 이런 분자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네. 그럼 M2 분자의 물성부터 찾아와야 되겠네. 그럼 물성 예측 AI 모델을 호출하고요. 그러면 그 AI 모델이 다시 다 가져온 내용을 가지고 M2와 M1을 합성하는 또 모델한테 또 호출합니다. 그럼 그 AI 모델에 다시 호출을 당하면 그 결과를 예측한 분자 구조가 나오게 되고, 그 분자 구조를 LLM이 다시 사람한테 네가 얘기한 그 얘기는
내가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작성을 해봤더니 어떤 분자 구조가 생성될 거라고 예측이 된다라는 내용을 파이널 앤서로 저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게 예측 합성될 확률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화학에 있는 화학자가 실제 생성형 AI하고 저렇게 인터랙티브하고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내가 합성하고자 하는 분자 구조의 후보를 좁힌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몇 가지만 실제 합성을 해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질적인 새로운 분자를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간다. 그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온디바이스가 큰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흔히 온프레미스, 온디바이스 얘기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한 3가지 정도 생성 AI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성형 AI가 유저의 질문을 받아서 뒤에 있는 백엔드 시스템과 인터랙션 한 다음에 답변을 보내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어떤 신용카드 사용 패턴을 좀 알려달라고 하면 신용카드 사용 DB에 들어가서 그 DB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다음에 그 내용을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사외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고객 DB에 있는 내용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unauthorized information이 릭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유저가 이런 내용을 인풋을 프롬프트로 보통 하게 되는데, 그 프롬프트를 살짝만 바꾸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보안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DB에 어떤 내용을 insert 해라라는 프롬프트였는데 그거를 insert 대신에 delete로 바꾸면, 또는 change나 뭐 다른 명령 하나만 바꿔도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 프롬프트 인젝션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시큐어 아웃풋 핸들링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성형 AI가 더 이상 질문하면 답변 잘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에서 정보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소프트웨어 코드를 생성하고 실제는 그 소프트웨어 코드를 내부에서 실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소프트웨어 코드가 만약에 말웨어나 여러 가지 이상한 코드가 실행이 우리 기업 내부에서 실행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성형 AI가 점점 더 온프레미스, 온디바이스로 가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LG AI 연구원도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멀티모달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넣으면 이미지 생성되고 이미지 넣으면 텍스트 생성된다는 것 굉장히 많이 작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 적용하려면 사실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화담숲에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화담숲이 LG에서 오픈한 그 보테니컬 가든인데 오픈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걸 완전 좀 브랜드를 리뉴얼하고 싶어서 미디어관을 만드는데, 그 미디어관을 보통 사람에 있는 전문 아티스트와 그다음에 그래픽 디자이너와 이런 사람들이 미디어관을 만들려면 보통 한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멀티모달 모델을 좀 써서 사람이 LLM과 LMM을 써서 사람의 아티스트, 그래픽 디자이너와 그 생성형 AI가 서로 인터랙션하게 좀 만들면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스토리 작가가 LG X4 LLM 모델에다가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스토리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느냐, 보시는 것처럼 숲길은 투명한 햇살과 함께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황홀한 여정을 떠나게 했다 등등의 브랜드 스토리를 LLM이 만들어내고, 그 LLM에서 만들어내는 브랜드 스토리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은데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면 좋겠냐, 내가 다 프롬프트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LLM한테 물어보고 LLM이 이런 방법은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는 어떠냐라고 계속 제안을 하면 그 중에서 아티스트가 괜찮은 걸 또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미디어관의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래픽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는 LLM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컨셉을 다 짜고, 그 짠 내용을 다시 이미지 생성 모델에 넣고 그 이미지 생성 모델이 생성한 결과를 화담숲의 4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운드가 안 나와서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사운드가 나오는군요. 화담숲의 2만 장의 이미지를 실제로 생성형 LM에다가 추가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시켰고, 거기로부터 생성된 수채화, 유화, 수묵화 같은 것들을 다 화담숲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거를 대형 LED 월에다가 저렇게 이미지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을 지금 화담숲에 오픈이 되어 있고요. 여름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데, 저 여름의 컨셉과 스토리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LM이 만들어내고,
저 실제 이미지는 LMM이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로 미디어 작업을 했고 2달 만에 이 모든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해야 되는 거 대비해서 획기적으로 기간과 비용을 세이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멀티 모델리티는 현재까지는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멀티 모달리티로 많이 확장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AI 연구원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의료 영상과 인간의 유전자 데이터, 인간의 유전자 데이터는 텍스트로 되어 있고 의료 영상은 이미지나 뭐 영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질병을 판단하고 뭐 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좀 쓸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하고 있고,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모델리티를 썼을 때보다 멀티 모델리티를 썼을 때 그 성능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현상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양질의 데이터를 멀티 모델리티로 합성해서 생성형 AI한테 넣고 생성형 AI가 거기 안에서 키 날리지를 찾아서 의사나 제약하는 회사의 리서처들한테 제공했을 경우 그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LGAI 연구원의 주요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생성 AI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죠.